그 매장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집에 대한 소설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들이 묶여서 저희의 첫 소설집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침실로 꾸민 쇼룸에 들어간 희영은 널찍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침대의 가격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쉰 뒤 침대 옆의 옷장으로 다가가 옷장 문을 열었다. 태환이 희영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옷장 사고 싶어? 우리 오늘 이 안에 숨어 있다가 자고 갈까? 이런 데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 매사 진지한 태환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서 가고 싶어? 희영이 천진한 척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경찰서? 뭘로 잡아가는데? 영업방해죄? 희영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밤에는 영업 안 하잖아. 태아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택침입죄? 희영이 뒤를 길게 끌며 말했다. 여긴 집이 아니잖아. 그래도 안 돼. 희영은 장난으로 한 말인데 태화는 표정이 심각했다. 소설을 그거 말고 또 한 권을 썼어요. 제가 이제 콜센터 다닐 때 아이디어를 얻은 소설이었어요. 콜센터 이제 잠깐 이제 밥 먹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건물 안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뭐 웅성웅성 하듯이 그 전화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아, 이게 감정 노동하는 소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정 노동이 가장 많이 또 분출되는 장소가 바로 콜센터 옥상이에요. 거기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정말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워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감정 노동을 해보면. 근데 그곳에 다니면서 사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대부분이 20대 여성이 많았고요. 뭐 20대의 휴학생, 뭐 재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와서 전화를 받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처럼 30대 뭐 여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말을 하고 지내기가 좀 그랬어요.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옥상에 가면 이제 가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그때 봤던 캐릭터들이 실제 저의 소설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편적인 정보들로 제가 이제 조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아나운서 시험 본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가서 그 면접 보고 그럼 얼마나 힘들까.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뭐 그 콜센터 옥상에서 제 운명이 아주 중요한 남자를 두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남자 상담사 두 명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왜 연애 안 해? 연애에 쏟을 감정이 어딨냐? 진상한테 쏟을 감정이 있고 연애에 쏟을 감정은 없어? 이런 대화를 저한테는 그게 대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만 정작 연애는 할 수 없는 지금 청춘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 소설이 싹을 막 피웠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콜센터에 다니지 않고 그냥 취재를 해서 썼더라면은 이렇게 생생한 대사를 길어 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제가 메모도 해놓고 집에 가서 계속 그 캐릭터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 더 만들까? 그러면 소설을 쓸 때 저도 모르게 그때 옥상에서 봤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라는 장소는 정말 저한테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설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 노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맨날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춘들을 다 데려다가 바다에 풀어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만난 그 청춘들의 모습을 어떻게든 제 소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상 고객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데 가서 복수한다는 건 사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찾아가서 복수를 시도를 하고 또 해운대 바다에 가서 그동안 가슴속에 이렇게 뭉쳐있던 감정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라도 좀 같이 통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진상 고객을 혼내주기 위해 해운대 바다로 달려가는 5 청춘의 이야기를 제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계획도 제대로 짜지 않고 왔다. 말 그대로 당한 만큼 내키는 대로 갚아준다면 범죄자가 될 것이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온 고객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9시 뉴스에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동민이 엄지와 중지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진상짓을 해주고 오면 어떨까? 진상짓? 핸드폰 가입하러 왔다고 하고 온갖 진상 떠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연이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말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진상을 떨 수 있지? 진상 떠는데 정석이 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무조건 우기기. 시연은 웃으면서도 동민의 말에 동의했다. 진상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진상을 떨었다. 억지는 기본이었다. 작은 빌미를 잡아 폭언을 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평생 그 일이나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상담사는 진상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소설로 제가 문학상을 타면서 결국에는 전셋집을 얻어서 더 이상은 막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안정적인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상을 타서 전셋집을 마련하고서 제가 6개월 정도 남편한테 조금 돈이 있으니까 한번 글을 써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6개월 동안 장편 소설을 하나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금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노동을 딱 끝내고 우아하게 어디 쇼룸에 앉아서 그런 장소에 앉아서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정된 시간 안에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다른 한쪽이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라도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면 이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남편이 또 한동안은 글을 못 써서 물어봤어요. 이제 글 안 쓸 거야?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릿속에 소설이 28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28권의 소설을 출간할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이야기도 세상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최근에 7월에 그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부가 축배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둘 다 빚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 신용카드를 보면서 어쨌든 이거를 한 장을 받았다는 것이 그동안 빚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서 이것도 뭔가 카드를 하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소설들, 지금까지 제가 쓴 소설들 돌아보면 대부분 저의 버거운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어요. 막상 그 시간을 지날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소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냥 콜센터 다닐 때도 너무 빨리 막 그만두고 싶었어요. 맨날. 근데 아무리 비루한 현실도 결국에는 제 소설의 소재가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글감을 많이 얻었고, 또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에게서도 글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의 경험이 쓰는 재료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설가와 소설이 딱 붙어 있는 느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자전적인 소설인데다가 또 그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아, 누가 이걸 보고 막 정또 빚쟁이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냥 이게 바로 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제 삶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소설로 표현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청춘이라는 테마에 집착하세요? 청춘 소설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정말 아직도 그렇게 청춘 소설을 너무 쓰고 싶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청춘이 좀 제 의지로 인해서 흘러갔다기보다는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흘러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배우처럼, 배우는 그 어떤 사람을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사는 것처럼 저도 제 소설 속 인물들하고 제 20대 청춘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 소설에 나오는 청춘들의 모습이 그렇게 막 밝기만 하지 않아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 소설에 나오는 청춘의 모습에 주목해 주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꿈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춘이란 테마는 영원히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소설을 향해서 맨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라는 걸 발견한 이후로 너무나 저의 청춘을 너무나 불사르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소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드시 사회에서 너무 인정받고 추앙받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을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그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청춘을 위로하는 말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 너무 힘들었고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는 저도 너무 좀 민망하다고 할까요? 다만 저는 그냥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몰입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자꾸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몇십 년 전에 저를 너무 좀 지금에 와서 막 안쓰럽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사실 동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저에게 그래도 너 그때 참 잘했다. 막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맨날 술 마시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그때의 저에게 그때의 저를 제가 만날 수 있다면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글쓰기가 좀 괴로운 경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든 시절에 글쓰기까지 하면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나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생각은 왜 안 했냐면, 제가 그나마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 골방에서 하는데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 한 번도 시작한 이후로는 포기라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고, 다만 너무 일이 힘들 땐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소설이라는 거는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남이 버린 중고 컴퓨터 갖다가 썼어요, 소설을.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제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보다 좀 게을러진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할까요? 심적인 여유가 생겨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도 막 밤에 와가지고 졸면서 보고 막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막 시간을 낭비할 때, 그럴 때 저를 좀 채찍질하면서 다시 어서 가서 써라. 소설가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어서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한테 소설의 재료를 던져주는 분인데요. 저는 어머니를 되게 미워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집안이 너무 힘들어졌고 또 제 인생도 너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70대 여성에 대한 소설인데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헬스장 안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일을 하다가 허리골절을 입게 돼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잠시 쉬게 됩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제 다치고서야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아파트 헬스장 미화원으로 일을 하다 허리골절을 입으셨어요. 그때 제가 간병을 하면서 지금 그 소설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소설을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물론 빚도 물려주셨지만 저한테 글감을 던져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서 너무나 풍부한 소설의 재료를 얻고 있고 지금도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쓸 게 없는 소설가처럼 불행한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설가로서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년, 1000년 뒤에 누군가 제 소설을 읽는다면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제 주변인들과 제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든 시기를 견디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을 제가 찾기 전에 저는 현실이 악몽 같았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일을 해서 또 그 돈으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무섭고 이런 끔찍한 현실이 제 평생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아침에 이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나는 적이 많았어요. 또 가위에 눌린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소설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소설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사회적인 이름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회적인 이름이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빚에 쫓겨서 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뭔가 무슨 주민등록이 있지만 마치 나는 그런 명부에서 없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그
진상 고객이 저를 해고하라고 하고 저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사회로부터 허락받은 아주 최소한의 이름마저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절망적이었고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거는 계속 저임금 노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글쓰기 모임에 나가서 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쩌면 소설가라는 사회적인 이름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굉장히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책을 출간하고서 소설가 김의경, 작가 김의경 이런 말을 듣는 게 지금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명함을 만들었는데 김의경 소설가 이렇게 박아 넣었었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저의 사회적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글을 쓸 생각입니다. 제 삶이 끝나지 않는 한 저의 글쓰기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